안녕하세요. 메가북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엠베스트 한국사 강사 한유진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자, 오늘 저희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초급 40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험 준비하시면서 이번 40회 초급 문제 풀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이번 40회 시험도 그리 어렵지는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지난 회차와 난이도는 거의 비슷한 걸로 보여지고요. 중 정도, 좀 더 가보면 중하 정도로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합격률은 지난 회차보다 좀 소폭 향상이 되었습니다. 79.22%로 거의 80%에 육박하는 그런 합격률을 보였어요. 많이들 합격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한 문제 한 문제 제가 자세하고 꼼꼼하게 문제 풀어드릴 테니까 강의 들으면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축제에 전시되는 유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가 나와 있는데요. 구석기 시대의 유물을 골라보라는 것이죠. 공주 석장리는 구석기의 대표적인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주먹도끼. 주먹도끼 이거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 뗀석기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비파형 동검은 청동검입니다. 이것은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되겠고, 미송리식 토기도 역시 청동기 시대의 토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철제 판가복과 투구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철이 많이 났던 가야의 유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이 우표에는 곰에서 인간이 된 웅녀가 환웅과 결혼하여 단군왕검을 낳은 이야기가 그려져 있대요. 이 단군왕검이 세웠다고 전해지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고조선이 되겠지요. 고조선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진짜 웅녀가 환웅하고 결혼해서 곰이 여자가 되어서 결혼한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환웅 집단이 결합해서 고조선이라는 그런 국가를 세웠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가야를 정복했어요. 이것은 신라 진흥왕 때 일이죠. 신라 전성기를 누렸던 진흥왕 때 대가야를 정복하게 되고요. 금관가야는 그 전에 법흥왕 때 정복이 된다라는 거. 금관가야는 법흥왕 때 멸망당하고 대가야는 진흥왕 때 멸망당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했던 나라는 바로 가야가 되겠고요. 그 다음 팔주법으로 백성을 다스린 나라 고조선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어요. 동맹은 고구려의 제천 행사가 되겠죠. 제천 행사도 시험 문제에 매번 잘 출제가 되는데요. 부여의 영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동맹, 그 다음에 옥전은 있었을 것 같은데 기록에 남지 않았어요. 동해는 무천, 그 다음에 삼하는 5월제와 10월제가 있습니다. 수린날 계절제라고 해서 5월제, 10월제가 있는데요.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여서 3, 4, 5 짝을 지어 열심히 논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천행서 매번 빠지지 않고 잘 나오니까 꼭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예요. 밑줄 그은 나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나는 광개토대왕의 아들로 왕위에 올라서 한강유역을 차지하여 영역을 넓혔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장수왕이 남진 정책으로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한강 이남까지 차지해서 중원고구려비를 충주 지역에 세우게 되죠. 장수왕은 5세기 때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수왕의 업적 골라볼까요?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정답 1번이 나와 있네요.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하게 되었죠. 그래서 국내성에 있었던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또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내려오게 된다라는 거. 남진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담로를 설치한 것은 백제 무령왕 때 일이에요. 백제 무령왕. 백제 무령왕 때 지방의 요지에 22담로를 설치하고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을 다스려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했고요. 경국대전을 편찬했던 왕은 조선의 성종이 되겠습니다. 성종, 조선 세조 때부터 편찬하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된 조선시대 법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독서상품가를 실시한 것을 통일신라 시대의 원성왕이 되겠습니다. 원성왕. 이 독서상품가는 유교, 경전의 해석 능력, 즉 독서 능력을 평가해서 관리, 임용에 그것을 반영시키는 제도였어요. 이것을 실시한 왕은 통일신라 원성왕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밑줄근 장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이곳은 금관가야 왕실의 후손인 신라 장군의 묘야 라고 나와 있어요. 금관가야 왕실의 후손이래요. 신라 장군이고 삼국 통일에 아주 큰 공을 세운 인물이래요. 이분은 황산벌 전투에서 승리했대라고 얘기하는데요. 누구입니까? 바로 신라 김유신 장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금관가야 출신이고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와 겨뤄서 이 백제의 개백의 백제군을 멸망시키고 김유신이 승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김유신 장군 2번 물어보는 거고요. 개백은 황산벌 전투에서 패했다라는 그 키워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백제가 멸망하고 이사부 장군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신라 지증왕 시기에 우상국을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장군이에요. 우상국 정복. 우상국은 지금의 울릉도 독도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라 지증왕 때 일입니다. 지증왕 때 이사부를 보내어서 우상국을 복속시키게 되고요. 을지문덕은 고구려의 장군이죠. 살수대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수대첩, 수나라, 중국 수나라와 살수대첩에서 크게 싸워서 이기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백제의 석탑 사진전이라고 나왔는데요. 백제의 석탑을 골라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륵사지 석탑이 나와 있네요. 미륵사지 석탑이 무너졌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그것을 콘크리트로 시멘트로 발라가지고 되게 무성의하게 보기 싫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다시 해체해서 다시 복구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다시 보수하는 작업을 했는데 올해 12월에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를 한다고 하니 시간 되시면 가셔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미륵사지 석탑의 그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되었어요. 그거 말고 또 백제의 석탑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봅시다. 불국사 다보탑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 꼭 알아주셔야 돼요. 어떤 시대의 탑인지 통일신라 탑이 되겠고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지요. 이것은 고려시대의 탑으로 고려 후기의 탑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탑이 되겠고요.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강원도 평창에 있습니다. 고려 전기의 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기. 고려 전기에 중국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탑이에요. 특징은 다각 다층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각이 많고 층수가 많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8각 9층 석탑. 그 다음에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것이 바로 백제의 탑이 되겠네요. 백제의 탑, 유명한 탑 두 가지, 미륵사지 석탑과 정림사지 5층 석탑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학습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신라의 경제와 민정문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라의 민정문서, 다른 말로 촐락문서라고도 하죠. 신라 촐락문서라고도 하는 건데요. 무엇입니까? 조세를 징수하고, 즉 세금을 징수하고 노동력을 동원시키기 위해서 만든 문서가 되겠어요. 그래서 남녀별, 연령별로 인구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인구수를 기록하고 그것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뭐 마을의 크기, 논밭의 넓이, 그 다음에 집집마다 뽕나무 수, 호두나무 수, 나무의 수, 그 다음에 뭐 소와 말의 수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기록했던 거예요. 촌주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고요. 3년마다 작성이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봅시다.
마을의 크기, 논밭의 넓이가 기록되어 있어. 그걸 알아야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겠죠. 그다음 인구와 소와 말의 수, 뽕나무 수가 쓰여져 있어. 맞고요. 우리 노동력을 동원하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만들어졌어. 맞는 설명입니다. 4번이 틀렸네요.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중국에 있는 농사책을 가져다가 그거를 활용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조선시대 세종대왕께서 그것을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나라 농토 현실에 맞는 농사책을 발간하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농사직설이 되겠죠. 우리나라 농토 현실에 맞는 농서가 되겠네요. 농사책.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근 이왕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건데요. 뭐가 나와 있나요? 첨성대가 나와 있죠. 이 왕때에 세워진 첨성대에서 사람들이 천문 현상을 관측하였다라고 전해집니다. 당시에 아주 수준 높은 과학 기술을 보여주는 그런 문화유산이 되겠죠. 첨성대 어떤 왕 때 이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선덕여왕입니다. 신라 선덕여왕 알아두시고요. 천문을 관측하는 그런 기구였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근초고왕은 백제의 전성기 왕이죠. 사세기 백제의 전성기 왕이고 김수로 왕은 금관가야를 건국한 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수림왕은 고구려의 왕으로 소수림왕의 업적 3가지가 정말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태학을 설립하고 학교를 설립하고요.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했다라는 이 3가지 소수림 왕의 업적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볼게요. 다음 가상의 상장을 받은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위 사람은 아미타 신앙으로 불교의 대중화에 공헌을 했대요. 그리고 화쟁사상을 통해서 종파 간의 대립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였기에 이를 표창합니다. 라고 표창장을 주고 있네요. 아미타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것만 이렇게 연불을 하면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 전처럼 뭐 교리나 이런 경전을 해석하고 이걸 몰라도 그냥 누구나 그것만 연불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에 공헌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그런 평민들도 이것만 연불하면 극락에 간다고 하니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불교를 믿을 수 있게 되었겠죠. 그리고 화쟁사상이라는 것은 종파 간의 대립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화합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이것을 주장한 사람은 바로 원효 대사가 되겠습니다. 정답 원효. 의천은 고려시대 승려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거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신라시대 승려와 고려시대 승려를 구분해 두셔야 돼요. 의천은 고려시대 승려로서 조금 심화로 가자면 의천은 천태종을 창설했어요. 이 천태종은 당시 불교가 교종과 선종이 있었는데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 바로 천태종이 되겠습니다.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자라는 것이고요. 의천과 비교해서 잘 나오는 게 바로 진울인데요. 진울도 역시 고려시대의 승려입니다. 진울은 조계종을 창시하게 돼요. 조계종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자라는 움직임을 보인 종파가 조계종이 되겠습니다. 또 진울하면 또 잘 나오는 게 뭘까요? 송강사, 순천 송강사, 수선사라고 하죠. 수선사를 중심으로 결사운동, 불교 개혁운동 그런 결사운동을 펼쳤던 인물 진울이 되겠습니다. 이련 스님은 고려시대 스님인데요. 무엇을 썼다라는 거? 삼국유사를 저술했다라는 거. 이 삼국유사의 단군 이야기가 처음으로 실려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갈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가에 대해서 검색해줘 라고 하니까 경주시 토암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대요.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가려면. 그리고 쭉 보면 불국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내부 사진만 봐도 알 수 있겠네요. 석굴암 본존불의 모습이죠. 그럼 석굴암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한번 볼까요? 관촉사 어디에 있습니까? 논산에 있죠. 이 관촉사에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은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 보살 입상이라고 있어요.
길이가 18m 정도 되는 아주 정말 큰 불상이죠. 보면 되게 비램이나 균형미는 떨어지는데 굉장히 좀 특징이 강하고 지방색이 강하다라는 그런 개성이 있는 불상이거든요. 이 관촉사도 좀 시사성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래는 이 관촉사에 있는 석존 미륵 보살 입상이 은진미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은진미륵이 보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18년에 국보로 승격이 되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금산사는 무엇이 나올 수 있는 키워드일까요? 후백제에 견훤의 아들 신검이 견훤을 유폐시킨 절이 금산사가 되겠지요. 그다음 부석사는 영주 부석사인데요. 의상이 창건한 절로 이 부석사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화엄종을 개창한 의상이 창건한 절이에요.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스탬프로 옳은 거 골라보네요. 해동성국으로 불린 바다 동쪽의 융성한 국가라는 뜻이죠. 발해의 문화유산 눌러보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발해의 문화유산 한번 찾아볼까요? 발해 석등, 그 다음에 영광탑, 이거 말고도 발해 문화유산 찾아볼게요. 이불, 병좌상, 일본에 있네요. 두 명의 부처가 가부좌를 들고 앉아있는 모습이죠. 이불, 병좌상. 성덕대왕 신종은 통일신라 시대의 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백자, 철화, 포도문, 항아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백자는 조선 백자죠. 조선. 그 다음에 금동령과 칠년명 열의 입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의 불상이라는 거. 이거 실제 사진으로도 좀 잘 눈에 담아 두셔야 돼요. 문화사 파트는 그냥 글로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 문화유산 사진 반드시 눈으로 잘 확인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라는 절에 있고요. 고려 목판 인쇄술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등재가 된 것이래요. 합천 해인사에 보관 중인 팔만대장경판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몽골 침입 때 부처의 힘으로 이 몽골군을 격퇴하고자 강화도에서 조판한 것이 이 팔만대장경판이 되겠고요. 이것을 보관 중인 해인사 장경판전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그것은 등재가 되었고 이것은 기록물이니까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동의보감도 역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에요. 조선시대 때 광해군 때 허준이 편찬한 의학서적이 되겠죠. 직지심체 요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 되겠습니다. 직지심체 요절도 역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다는 사실 잘 알아두시고요.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은 이건 통일신라 시대예요. 이건 고려시대, 이건 조선시대. 고려시대.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은 통일신라 시대 불국사 3층 석탑에서 이것이 이제 그 현대 사회에 들어서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경이에요. 불경인데 이것의 특징은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라는 겁니다. 목판에 이제 만들어진 그 인쇄물이라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퀴즈 정답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건데요. 신라 말 지방에서 나타난 세력이고요. 스스로를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칭했습니다. 독자적으로 군대를 보유하고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었던 이 지방 세력은 누구일까요? 신라 말 지방에서 성장한 호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양반은 조선시대 지배 계층이죠. 중인은 조선시대 양반과 상민 중간에 있었던 계층입니다. 그 다음 문벌 귀족은 고려시대 때 초기에는 호족과 고려 한번 할게요. 고려 지배층, 고려 지배층. 이 흐름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호족과 육두품 세력이 권력을 잡다가 이것이 이제 문벌 귀족화됩니다. 문벌 귀족화됩니다. 호족, 신라 말부터 성장한 세력이죠. 육두품도 신라 시대 때 관직 승진에 그런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었어요. 그래서 호족과 육두품이 손을 잡고 고려 시대를 이제 새로 이제 건국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중앙 관직으로 진출해서 대를 이어서 여러 대에 걸쳐서
이렇게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문벌 귀족 세력이 있었습니다. 음서제나 공음전으로 또 왕실과의 혼인 관계를 통해서 권력을 독점한 세력들이죠. 그 다음에 문벌 귀족 다음에는 무신 세력들, 무신 정변으로 무신 세력들, 그다음 원간섭기에는 권문세족, 친원 세력이죠. 친원파 세력, 권문세족. 그 다음에 고려 말에 성리학을 중심으로 성장한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까지 고려 지배층의 이 계보 흐름 쭉 기억하시고요. 이 신진사대부가 조선을 건국하는 세력이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밑줄근 나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나는 거란 장수와 단판을 지어서 이 지역을 확보했대요. 이 지역은 강동 6주, 압록강 동쪽의 6개의 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란의 장수 소손영과 외교 단판으로 이 강동 6주를 획득한 인물은 바로 서희가 되겠죠. 거란 1차 침입 때고요. 거란 2차 침입 때는 양규의 활약, 3차 침입 때는 강감찬의 귀주 대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윤과는 별무반을 편성해서 여진족을 정벌했죠. 여진을 정벌했던 인물이고요. 김종선은 조선시대 인물이에요. 조선 세종 때 육진의 파견이 되어서 역시 여진을 정벌했던 인물입니다. 사군 육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압록강 유역에 사군, 두만강 유역에 육진을 설치했죠. 사군의 최윤덕, 육진의 김종선을 파견했습니다. 배중소는 삼별초죠. 삼별초, 몽골 침략에 끝까지 저항하려고 했었던 부대에 삼별초를 이끌었던 인물이 배중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갈 왕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해가지고 고려 왕들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노비양건법과 과거제를 시행했던 인물은 바로 고려 광종이 되겠습니다. 노과광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노과광 하면 안 돼요. 노과광, 광종.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성종 때에는 시무 28조 누가 건의했나요? 최승로가 건의한 거죠. 최승로의 건의인 시무 28조를 수용하고 12목을 설치했던 왕이 바로 성종이 되겠습니다. 초급에서는 시험 문제 딱 나오는 왕이 정해져 있어요. 고려시대 때는 태조 왕건, 그 다음에 광종, 성종, 그 다음에 고려 후기에 공민왕의 업적까지 이 네 왕의 업적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조 왕건의 업적들 쭉 정리해 보시고 충렬왕은 원간섭기의 왕들은 이렇게 앞에 충이 붙는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공민왕의 반원 자주 개혁 정책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까지 왕별로 업적 정리해 두시길 바랄게요.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답사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해가지고 묻고 있는데요. 후삼국시대 견훤의 숨결이 남아있는 동고산성 왕궁터를 둘러보고 경기전으로 가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보았대요. 어진이라는 건 임금님의 초상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군이 정부와 화약을 체결했던 풍남문 일대와 한옥마을을 돌아보았대요. 전주에서 동학농민군과 정부군이 화약을 맺죠. 그래서 이거 전주화약이라고 얘기하죠. 어느 지역 얘기합니까? 전주에 경기전이 있고 또 이 전주가 옛날이 완산주 지명이었죠. 그래서 완산주를 중심으로 견훤이 도읍을 세우고 후백제를 건국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문제 볼게요. 다음 가상편지에 나타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어머니께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강화도로 들어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몽골과의 전쟁은 끝날 듯 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대요. 몽골과의 전쟁, 그래서 강화도로 처소로 옮긴 거 언제입니까? 고려시대 몽골 침입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강화도로 천도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부처님의 힘으로 전쟁을 끝낸다면 어머님을 다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강화도에 가서 몽골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서 8만 대장경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몽골 침입 시기, 고려시대 몽골 침입 시기에 있었던 그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몽골 침입으로 인해서 황룡사 9층 목탑이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신라 시대 선덕여왕 시기에 자장 스님의 건의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신라 주변에 9개의 민족을 부처의 힘으로 한번 막아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황룡사 구층목탑인데 몽골 침입 때 소실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소실되는데 초조대장경이 소실됩니다. 이 초조대장경은 거란 침입을 막으려고 만든 것이었어요. 고려시대 때 여러 북방민족의 침입이 많죠. 거란, 여진, 몽골, 또 마지막에는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부처님의 힘으로 이걸 막아보고자 초조대장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몽골 침입 때 불타게 된 것이죠.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래서 만든 게 팔만대장경이에요. 초조대장경이 소실되면서 만든 거 팔만대장경. 그래서 이 팔만대장경을 제조대장경이라고도 해요. 다시 만들었다라고 해서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정리합니다. 비변사가 설치된 거 이거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때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임시회의 기구였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세력이 세지면서 나중에는 상설기구가 되고요. 항상 있는 기구. 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이것이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기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던 건 조선시대 순조 때 난을 일으키게 되죠. 세도 정치에 반발해서 또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난 홍경래의 난이 되겠습니다. 곽재우가 의병장으로 활약한 거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예요. 임진왜란 때 붉은 옷을 입고 싸웠다라고 해서 홍의장군이라는 별명을 붙기도 했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고려시대의 대외교류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고려시대의 대외교류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정답은 2번에 있네요. 아라비아 상인과 교역했어요. 어디 항구를 통해서? 병난도라는 예성강 하구의 국제무역항 병난도를 통해서 아라비아 상인들과 교역했죠.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이 코리아 하면서 코리아라는 이름을 서방에 알리게 되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새로운 작물로 고구마와 감자 이런 것들을 도입했대요. 고구마, 감자 들어온 것은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시찰단을 파견했어요. 이건 1881년에 개화 정책이 추진됐던 그 시기예요. 개화 정책이 추진되었던 개화기쯤이고요. 그 다음에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상무역을 주도한 거 이거는 통일신라 시대. 통일신라 시대 청해진 하면 장보고를 기억해 두셔야겠죠.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래요. 최무선, 국난을 극복하다. 최무선 하면 화약과 화포를 개발해서 왜구를 무찌르고 했다라는 거, 그거 내용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고려 말 왜구를 격퇴하고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진포 대첩에서 왜구를 크게 무찌르게 됩니다. 그러면 최무선의 활동 내용, 화통도감에서 화포를 제작하였다. 화통도감은 최무선이 국가 조정에 건의를 한 거예요.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화약 화포를 제조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든 기구였죠. 개유정난을 주도한 거. 개유정난은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조 때 그 세조가 수양대군이죠. 그래서 이것을 주도한 거는 뭐 수양대군, 세조, 또 그를 도운 뭐 한명회 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왕건의 부대가 승리하게 되죠. 후백제 견훤에 맞서서 고창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전에 공산전투 있었어요. 공산전투에서는 후백제의 견훤이 승리하게 됩니다. 고창전투는 지금의 안동 지역이거든요. 이 안동 지역에서의 전투에서는 왕건의 고려군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훈련도감을 설치를 건의했던 인물은 유성룡이 되겠습니다.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해에 설치된 중앙군이에요. 중앙군 5군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직업군인으로 결성이 되었고요. 직업군인의 삼수병제예요. 포수, 살수, 사수, 포 쏘는 사람, 그 다음에 살수는 창으로 싸우는 사람, 사수는 활로 쏘는 사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라는데요. 들었는가?
위화도에서 회군한 이성계가 결국 권력을 잡았다는군. 위화도 회군 얘기하고 있고요. 나도 들었네. 조준, 정도전 등의 이 세력과 손을 잡고 개혁을 추진하려 한다더군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성계는 고려 말에 성장한 신흥 무인 세력이었어요. 앞에 고려시대 무신과는 다른 세력입니다. 그래서 신흥, 새롭게 성장한 무인 세력이다라고 해서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부르는데요. 고려 말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있자 그들을 무찌르면서 성장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신흥 무인 세력과 조준 정도전은 신진사대부죠.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 아까 앞에서 그 지배층의 순서를 말씀드렸는데 신진사대부입니다.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가 손을 잡고 건국한 나라가 조선이 되겠고요. 이 신진사대부는 크게 보자면 온건파 신진사대부와 급진파 신진사대부로 나뉠 수 있어요. 온건파는 나라는 바꾸지 말고 그 안에서 그 체제만 개혁하자라는 입장을 보인 뭐 정몽주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거고요. 급진파 사대부는 여기 나와 있는 새롭게 새 왕조를 개창해야 된다라는 조준,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과 손을 잡았을까요? 신흥 무인 세력은 온건파가 아니라 급진파 신진사대부들과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했다라는 거. 그래서 정몽주는 제거당하게 되지요. 그러면 가에 대한 설명 한번 골라볼게요. 신진사대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성리학을 사상적인 기반으로 삼은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세운 신진사대부가 세운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을 이념으로 바탕으로 건국된 나라이다라는 거, 유교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서경천도를 주장한 것은 고려시대 묘청이 되겠고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대부분 친원적인 성향을 보였다. 이거는 고려시대 지배층 중에 권문세족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문세족 친원파 세력. 그 다음에 교정도감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한 거, 이 교정도감은 최씨 무신 정권의 최고 기구였어요. 최고 권력 기구였어요. 이것은 최충원 때부터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최고 권력 기구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조선 세계 최초로 강우량 측정 기구를 제작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강우량 측정 기구 무엇입니까? 치구기가 되겠지요. 그러면 치구기를 한번 골라볼까요? 정답은 3번에 있고요. 이것들이 누구 때 만들어졌는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종 때인데 안 나와 있죠. 세종 때 만들어진 강우량을 측정하는 치구기. 그 다음에 자격루는 무엇입니까? 물시계죠. 그 다음에 앙부일군의 해시계죠. 이 모든 것이 세종 때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 세 가지는 세종 때 만들어진 것이고요. 거중기는 조선 후기 정조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조 때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거중기를 고안해서 이걸로 뭘 만들었나요? 수원화성을 건설하게 되죠. 수원화성. 무거운 물체를 드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성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소개할 문화유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성은 병자호란 때 인조가 머무르면서 청에 대항했던 장소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병자호란 때 인조가 이곳으로 피신하게 되죠. 바로 남한산성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 축성기술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산성이기도 하죠. 병자호란 때는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 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에는 당시 왕이었던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갔다라는 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공산성은 백제의 산성이 되겠습니다. 공주에 있는 산성이죠. 백제의 산성. 백제라고 써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족산성은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병인양요가 있었죠. 병인양요가 있었고요. 강화도에 있는 산성이고요. 양헌수가 여기에서 양헌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 군대와 맞서 싸웠다라는 거, 프랑스 군대와 맞서 싸웠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원화성은 정조 때 만들어진 성이 되겠지요. 앞에서 얘기했던 정약용이 고안한 거중기를 활용해서 축성한 성이 수원화성이 되겠고요. 자신의 그런 군사, 그다음에 상업 도시로서 그런 이상적인 도시로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수원화성이었습니다. 다음 22번 문제 볼게요.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자, 봅시다. 이 기념비는 김육의 노력으로 이 법이 충청도에서 확대 실시된 것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졌대요. 이 법의 실시로 토지가 적거나 없는 농민의 세금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육이란 인물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급에서는. 근데 이 김육이 실시하자고 건의했던 이 제도가 바로 대동법이라는 겁니다. 대동법. 이 대동법은 원래 특산물을 공납으로 냈던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박납의 폐단이 심해지자, 박납이라는 것은 중간 관리나 상인들이 먼저 국가에 대납을 하고 먼저 내고 백성들한테 그 후에 이제 후불로 받는 제도였어요. 근데 후불로 받을 때 훨씬 더 많은 양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개만 내면 되는데 10개를 내고 20개 냈다고 20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박납의 폐단인데, 그래서 이런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고충을 겪게 되자 대동법이라는 걸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요. 광해군 때부터 실시하게 되는데요. 토지를 기준으로 그 전에 특산물을 냈었는데 특산물 대신에 특산물 말고 쌀이나 배, 옷감 같은 거, 뭐 포나 그 다음에 뭐 동전 이런 걸로 세금을 내자라는 제도가 대동법이에요. 김육이 실시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토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토지가 적거나 없는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줄어든 거죠. 이 제도가 바로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특산물 대신 쌀이나 배 등으로 납부하게 하였다라는 대동법에 대한 설명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금난 정권을 폐지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정조 때에 이루어진 신의 통공 정책이 되겠습니다. 시전상인들, 유기정과 시전상인들에게 주었던 것이 바로 이 금난정권인데요. 시전상인들은 국가에 특정한 물품을 납부하는 대가로 어떤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사상들이 조선 후기에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상인들을 사상이라고 하는데, 사상들이 많아지자, 도성 안에 많아지자 경쟁에서 많이 우위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금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우리 허가받은 상인들이잖아요. 이들을 금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라고 해서 주었던 것이 금난정권이에요. 시전 상인들이 이 사상들을 부르는 명칭이 바로 난전이었습니다. 니네들은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인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 그러다 보면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그래서 정조 때 신의 통공 정책으로 유기전을 제외한, 그러니까 시전 상인들에게 주었던 금난 정권을 폐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위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황곡의 폐단을 시정한 거. 이 황곡은 춘대 추납 제도예요. 고구려 시대 고국천왕이 실시한 그 진대법이라는 거 있죠. 그 진대법에서부터 쭉 이어집니다. 흑창, 고려시대 흑창, 의창으로 이어지다가 조선시대 황곡으로 오게 되는데요. 봄철에 곡식을 국가에서 빌려주고 가을철에 약간의 이자와 함께 갚게끔 하는 제도였어요. 근데 이 황곡제의 폐단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리대가 문제였어요. 이자를 굉장히 많이 높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못 빌려가겠어요. 곡식 안 빌려갈래요 하며 강제로 이렇게 빌려주는 그런 일들이 자행돼요. 그래서 이 황곡의 폐단을 시정하려고 흥선대원군 때 그 시기죠.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시기에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황곡의 폐단을 시정하면서 사창제라는 이것을 바꾸게 됩니다. 사창제는 국가 관리들이 곡식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마을 단위로 운영하게끔 했던 것이에요. 지방 단위로. 그래서 지방의 덕망 높은 양반들이 그것을 이제 곡식을 빌려주게끔 했던 그런 제도가 사창제가 되겠습니다. 군포 부담을 1인당 한 필로 줄여준 것은 영조 때 균역법이 되겠죠. 영조 때 균역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조선시대 제주 출신의 사회활동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흉년으로 굶주리는 제주 백성들을 위해서 쌀을 기부하였습니다. 이 일로 당시 임금님이었던 정조에게 큰 칭찬을 받죠. 그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금강산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강산도 유람시켜주고요. 당시 우의정이었던 최재공은 이
만덕에 선행을 알리기 위해서 만덕전이라는 것을 지어서 선행을 알리고자 하였다라는 것까지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김만덕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 유관수는 3.1운동 때 만세운동, 만세 시위를 하다가 붙잡혀서 순국한 열사가 되겠고요. 신사임당은 조선시대에 율곡 이의 어머니시죠. 그래서 훌륭하게 아이를 키워냈다라는 그런 훌륭한 점이 있고요. 또 글씨나 그림에도 굉장히 능했습니다. 허난설원은 조선시대 또 여성으로서 글을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서 시나 이런 것에 굉장히 능한 인물이었는데 허균의 누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높이 평가받지 못했어요. 중국과 일본에서 높이 평가받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으로 여성들이 뭐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높이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24번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음력 7월 7일은 헤어져 있던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라고 전해집니다. 무엇입니까? 칠석 얘기하는 것이죠. 음력 7월 7일 칠석. 이때 여자들은 별을 보면서 바느질 솜씨가 좋아지게 해달라고 하면서 빌었어요. 이것을 걸교라고도 합니다. 걸교. 그러면 나머지 세시풍속 한번 정리해 봅니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이죠. 이때 행하는 세시풍속은 뭐가 있었나요? 창포물에 머리 감으면서 나쁜 애군을 쫓는다라고 사람들이 믿었고요. 그 다음에 씨름이나 그네뛰기 같은 것들 단오 때의 세시풍속이 되겠습니다. 동지는 양력으로 12월 23일이나 22일경이에요. 22일이나 23일경 정도가 되는데요. 1년 중에 가장 밤이 긴 날이 동지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팥죽을 먹었다라는 거. 팥죽을 붉은 음식을 먹으면서 나쁜 기운을 쫓아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추석은 음력 8월 15일입니다. 이때는 토랑국을 먹고 송편을 만들어 먹었고요. 줄다리기, 강강술래 이런 세시풍속을 즐겼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25번 문제입니다. 밑줄은 이 사람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혼천이가 나와 있습니다. 혼천이 이것은 천체 운행을 연구하기 위한 기구인데요. 천체 운행과 위치를 연구하기 위한 기구로서 청에서 넓은 견문을 넓히고 귀국한 이 사람이 제작한 것이래요. 이 사람은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한다라는 주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상학파 실학자 홍대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담원 홍대용. 홍대용은 혼천이를 만들었고요. 또 지구 자전설, 그러니까 지전설이라고도 하는데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합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박제가 중상학파 실학자죠. 박제가가 쓴 책 기억하셔야 돼요. 실학자 파트에서는 서적, 그 사람이 쓴 저술활동과 함께 매칭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박제가는 북하기를 썼죠. 북하기를 통해서 소비의 중요성 강조했습니다. 절약보다는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박지원은 열하일기를 썼죠. 청나라 열하 지역을 다녀온 후에 열하일기를 써서 청에 선진된 문물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정약전은 정약용의 형이에요. 정약전은 천주교 신자여서 흑산도 지역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는데 섬이다 보니까 밥 먹고 하는 일이 맨날 먹고 해양 생물들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양 그 생물학 서적을 만들게 돼요. 편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산어보고요. 오늘날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서적이 바로 이 자산어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전통 놀이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말을 타고 긴 막대기로 공을 보내서 상대방의 문에 넣는 놀이래요. 이것을 격구라고 얘기합니다. 초등 교과서에 실려 있기도 하죠. 이 놀이를 잘 하려면 말 타는 실력이 뛰어나야 했기 때문에 무예 훈련에 활용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정답은 격구가 되겠고요. 씨름은 다 아실 겁니다. 투호는 항아리나 통 같은데 화살을 이렇게 던져서 넣는 놀이예요. 고싸움은 이렇게 볏짚으로 고를 만들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밑에서 이렇게 받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올라타서 상대방의 고를 이렇게 누르는 거죠. 땅에 먼저 이렇게 누르는 편이 승리하는 마을의 그런 공동체 의식을 좀 다지기 위한 그런 놀이였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27번 문제입니다.
밑줄은 이곳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명륜당, 서재, 동재, 그다음에 대성전이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한양에 설립한 최고 교육기관이래요. 조선 최고 교육기관 무엇인가요? 성균관이 되겠지요. 정답은 성균관이 되겠고요. 오늘날 국립대학에 해당하는 것이 성균관입니다. 서원은 지방에서 양반들이 세운 것인데 유교 공부도 하고 또 선현에 대해서 제사도 지내고 후진들을 양성하는 그런 사설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향교는 관악입니다. 지방에 세워진 중등 교육기관이에요. 이거는 관악으로서 국가에서 이렇게 교수나 훈도, 즉 선생님을 파견해서 가르쳤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배제학당은 개화기 시기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건 개신교 선교사가 세운 학교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28번 문제입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이 지도는 중국에서 가져온 세계 지도를 보고 제작한 것이래요. 세계를 둥글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 지도를 통해서 조선인들은 서양 세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었대요. 이 지도의 이름은 무엇인지. 조선 사람들은 지도를 그릴 때 네모나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둥글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둥글게. 그래서 세계가 이렇게 둥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조선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세계 지도는 바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였어요. 이것은 태종 때 만들어진 겁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진 자료로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이것은 세계 지도는 세계 지도인데 세계 지도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중국이 떡하고 자리 잡고 있고요. 중국이 완전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옆에 있는데 굉장히 큰 규모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 중심의 그런 세계관을 엿볼 수 있고요. 세계 지도라고 하지만 뭐 신대륙은 아예 없다라는 거. 아프리카 대륙만 조그맣게 있고 신대륙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가서 정말 오늘날 세계 지도하고 유사한 이런 지도가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것은 이탈리아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그린 거예요. 제작한 건데 중국에서 그걸 모사해서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또 모사해서 그린 겁니다. 고려 만국 전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고려 만국 전도 조선 후기. 팔도 총도도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전도입니다. 우리나라를 그린 거예요. 근데 이것의 좀 특징은 울릉도하고 독도를 그렸는데 위치가 좀 바뀌어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대동여지도는 김정호가 그린 우리나라 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문제예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이 나와 있습니다. 국권 피탈이 되기 전에 우리 의병들의 활약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이 있었습니다. 이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의 활약은 바로 을사의병 때인데요.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면서 1905년에 을사의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저항 움직임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별명이 태백산 호랑이였어요. 태백산 호랑이. 그만큼 굉장히 무서웠다라는 거죠. 태백산 일대에서 일본군에 맞서 싸운 평민 출신 의병장이 되겠습니다. 개항에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리는 거. 개항을 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강화도 조약 체결 때 개항을 하게 되죠. 문을 열게 되죠. 근데 그것에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린 사람은 옆에 도끼를 놓고 반대하는 지부상소를 올린 사람은 최익현이 되겠습니다. 최익현. 그 다음에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폭탄을 투척한 인물은 바로 나석주 의사가 되겠습니다. 의열단의 단원이었어요. 의열단의 단원으로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고, 그 다음에 헤이그에서 일제침략의 부당성을 세계에 알렸던 인물, 을사늑약에 대한 그 저항 움직임으로 고종 황제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그 만국 평화회의에 헤이그 특사를 보낸 거예요. 누구 보냈나요? 이준, 이상설, 이위종을 보냈죠. 이위종 헤이그 특사 파견 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30번 문제입니다. 다음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안창호, 양기탁 등이 1907년에 비밀리에 조직한 비밀결사단체예요. 교육의 강화와 산업 발달을 주장한 단체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무장 독립 투쟁을 위해서 만주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기도 했던 단체래요. 그러니까 실력 양성과
무장투쟁, 그런 독립운동 기지 건설과 같은 그런 무장투쟁을 같이 전개한 단체, 바로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1907년에 만들어진 단체가 되겠지요. 그러면 이 신민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하였다. 맞습니다. 누구죠? 안창호 선생이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정주에 이승훈 선생이 오산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신민회의 단원이었고요. 이렇게 교육을 강화시키려고 했고, 자기 회사 태극서관 등을 만들어서 산업을 발달시키려고 했다라는 거. 또 저기 만주 삼원보 지역에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이었던 신흥강습소를 세우기도 하셨죠. 신민회 활동 내용이고요. 분화로드 운동을 주도한 것은 1931년 동아일보가 되겠습니다. 동아일보.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러시아 말로.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민중들을 계몽시킨다라는 거죠. 농촌 계몽 운동이 되겠고요. 조선혁명선언을 발표한 거 의열단입니다. 의열단인데 이것을 누가 써줬냐면 신채호 선생이 써줬어요. 신채호.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의열단을 만든 김원봉의 부탁을 받고 만든 의열단의 강령입니다. 조선혁명선언, 민중의 직접적인 혁명을 통해서 그것을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한 인물은 해방 전에 조선건국동맹을 만들었고, 이게 해방 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확대 개편이 되는데요. 여운형 선생이 하신 일입니다.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은 이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사진만 봐도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립문의 모습이죠. 이 문화유산은 서재필의 주도로 자주 독립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졌대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독립하면 일제강점기로부터의 독립만 생각해서 이것도 일제강점기 때 세워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독립협회 시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서재필이 독립협회를 만들었죠. 이 독립협회는 우리가 일제에게 식민지배 당하기 훨씬 전인 1896년에 만들어지게 돼요. 1896년부터 98년까지 활동한 단체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주 독립 의지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청나라로부터의 자주 독립, 또 열강들로부터의 자주 독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제강점기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고요. 대한문은 덕수궁의 정문입니다. 그리고 숭례문은 우리 국보 1호죠. 우리가 남대문이라고 알고 있는 국보 1호 숭례문. 그리고 흥인지문은 보물 1호입니다. 우리가 동대문이라고 부르는 흥인지문. 다음 32번 문제 갈게요. 밑줄은 이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일제강점기 군사는 쌀 수탈의 주요 항구였지요. 사진에 쌀탑이 세워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쌀탑이 세워진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대요. 군산항에 이렇게 쌀로 탑을 쌓은 모습입니다. 그 시기를 보면요, 1926년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1920년대 경제 수탈 정책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일제는 조선의 쌀 생산량을 늘려서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일본 안의 식량 부족 문제를 우리나라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20년부터 이 정책을 실시하였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 되겠죠. 그러나 증산량보다 더 많은 쌀이 일본으로 빠져나가면서 조선의 식량 사정은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미 증식 계획이고요. 쌀의 생산량을 증식하자, 높이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본의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쌀이 증산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증산된 양보다 가져가는 수탈량이 훨씬 더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조선에서는 쌀 부족 문제를 겪게 되었고요. 그래서 만주나 이런 데로부터, 만주나 연해주에서 잡곡 같은 것들을 사다가 먹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식량 사정이 악화되고 쌀값이 폭등하고 우리는 그런 질 안 좋은 그런 잡곡으로 연명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을 기억해 두세요. 1920년대 수탈이 산미 증식 계획이라면 1910년대 경제 수탈 정책이 토지조사 사업과 회사령입니다. 토지조사 사업은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갖게 하겠다라는 그 명분하에 실시된 거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합법적으로 우리나라 토지를 강탈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회사령은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기업의 성장을 억압하기 위해서 허가를 잘 안 해주는 것이었죠. 회사령 그 허가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20년대 신고제로 바뀌기도 합니다. 방공령은 1889년에 곡식 유출 금지 명령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방공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일본이 하도 쌀을 많이 이제 수탈을 해가자 곡식 유출 금지 명령인 방공령을 내렸는데 오히려 이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배상금을 일본에 더 지불하게 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문제 볼게요.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찾아보라는 문제입니다. 안중근의 의거 활동, 우리 학생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안중근의 의거 활동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였냐면 안중근이 누굴 죽였나요?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습니다. 이 이토 히로부미라는 인물은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에 통감부가 설치가 되는데요. 통감부를 설치하고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 을사늑약의 내용이죠. 이 통감부에 통감으로 온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러니까 통감부의 제일 높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1909년에 만주 하얼빈역에서 사살한 사건이 안중근의 의거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좀 뒷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강화도 조약은 언제입니까? 1876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된 조약이죠. 개항을 하게 된 조약이 되겠고요. 동학농민운동의 봉기는 1894년입니다. 정확하게 연도를 몰라도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개항을 하게 되고 여러 개화 정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모군란도 있었고 갑신정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갑오개혁 이런 운동들이 있죠. 이런 개혁들이 있죠. 그래서 순서를 보자면 나가 가장 먼저 오고 그 다음이 다, 그 다음이 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문제 볼게요. 밑줄 근 이 단체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말과 우리 글을 지킨 학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윤재, 최연배 등을 중심으로 만든 이 단체는 한글 연구와 한글을 보급하는 데 앞장선 단체래요. 일제는 이를 독립운동으로 간주해서 탄압을 하게 되는데요. 조선어 학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어학회는 1921년에 만들어진 조선어 연구회가 확대 개편된 것이에요. 그래서 1931년에 조선어학회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데요. 이것을 독립운동, 우리말, 우리 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보급하는 것을 독립운동으로 간주해서 일제가 치안유지법에 의거해서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켜서 나중에 이렇게 탄압하게 됩니다. 1942년에. 그래서 해산되게 되죠. 그러면 이 단체 어딜까요? 조선어학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대한과학복회는 1915년에 만들어진 독립운동 단체예요. 한인애국단은 누굴 기억해야 되나요? 김구 선생 기억하셔야죠. 1931년에 상하이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한인애국단의 단원 두 사람, 봉브라더스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활동 내용 기억하셔야 되고요. 조선물산장려회는 물산 장려 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1920년대에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대거 침투하게 되면서 우리 물산을 장려하자,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그것을 주도했던 단체가 조선물산 장려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35번이에요. 이것은 색동회를 조직하고 어린이날을 만든 이 인물의 활동을 기념해서 세워진 것이래요. 어린이날 누가 제정했나요? 소파 방정환 선생이 되겠지요. 어린이날은 1923년에 제정이 됩니다. 나머지 한번 볼까요? 김상옥은 의열단의 단원이에요.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인물이 되겠고요. 윤동주는 저항문학 시인, 그러니까 저항 시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본에 저항한 그런 여러 시들을 남깁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인가요? 뭐 서시도 있고 뭐 여러 그 저항 문학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다음에 이회영 선생은 우당 이회영 선생은 신민회의 단원으로 활동했어요. 그래서 그 육형제가 전 재산을 팔아서 굉장히 부자 집안이었는데 전 재산을 팔아서 만주 지역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에 삶을 헌신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 시대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36번 문제입니다.
가시기에 볼 수 있는 장면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이렇게 사건과 사건 사이에 있었던 일들, 시기 배열하는 문제,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배점 또한 높은 편이에요. 공부를 해두실 때 그냥 단순 암기식으로 그냥 뭐 내용만 공부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그런 눈을 좀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광복이 1945년 8월 15일에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정부가 수립된 것이 아니라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3년 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이 사이에 죄송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게 흐름별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봅시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말로만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8.15 광복 이후에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소 군정 시기가 열리게 되군요. 1945년 12월에 그해 12월에 한국의 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열리게 돼요.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내용은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거, 또 한국의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탁 통치의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하게 나뉘어져요.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입장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지하는 세력도 있었고요.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죠. 그러다가 미소 공동위원회가 1946년에 1차 개최가 됩니다. 근데 의견 대립으로 깨지게 되고요. 1947년 내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돼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의견 대립으로 깨지게 됩니다. 결렬되게 돼요. 그래서 한국의 정부 수립하는 문제를 어디다 넘기냐면 이 유엔에 넘기게 돼요. 유엔에 이관하게 됩니다. 유엔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북한이 총선거를 통해서 같이 총선거 해가지고 통일 정부를 하나의 통일 정부를 구성하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인구 비례에 의거한 총선거였기 때문에 북한 측은 많이 불리했어요. 인구가 적으니까. 그래서 북한과 소련은 유엔 총회에서 파견된 한국 임시위원단이 들어오는 것을 모두게 막습니다. 입국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유엔에서 다시 소총회가 열려서 그러면 북한 측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정부 수립이 가능한 쪽에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해라 라는 결정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남쪽에서만 총선거를 치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구 선생이 이러면 정말 우리 민족이 분열될 수 있어. 그래서 북한을 찾아가는 거죠. 김일성을 만나러 갑니다. 그게 바로 남북협상이에요. 그런데 이 남북협상도 잘 되지가 않고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남한에서만 50 총선거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부가 수립되게 된다라는 그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좀 길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갈 일, 덕수궁에서 열린 2차 미소공동위원회 1947년에 2차가 열렸는데 이것도 결렬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50 총선거 때 투표하는 유권자들 이거 1948년 5월 10일에 남한에서만 총선거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남북협상을 위해서 38도선을 넘는 김구 일행 이건 1948년 4월 달에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실패해서 50 총선거가 남한에서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들어갈 수 있는데 2번은 무엇입니까? 판문점에서 열린 휴전협정에 조인식을 하는 거래요. 휴전협정? 이거 6.25 지나서죠. 6.25가 언제입니까? 1950년에 발발해요.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거는 1953년 7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훨씬 이후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37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지방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던 1990년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지방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던 정부 김영삼 정부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김영삼 정부 때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어요. 금융거래에 있어서 실명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말고도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볼까요?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죠. 이때 외환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1997년 김영삼 정부 때 일이고요.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건 이승만 정부 때죠. 이승만 정부. 1949년에 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부고속국도를 개통했어. 이건 박정희 정부 때 일입니다. 박정희 정부 1970년에 일이고요.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를 개최했어.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 시기입니다. 김대중 정부. 월드컵이니까 2002년이 되겠네요.
다음 38번 문제 갑니다.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1945년 8월 땡땡 일인데 학병을 탈출해서 험준한 파총령을 넘는 6,000리 대장정 끝에 충칭에 있는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기쁨은 아직도 생생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학도병으로 징집되어 끌려갔는데 여기서 탈출했대요. 그래서 임정이 있는 임시정부가 있는 충칭으로 6,000리가 되는 그곳을 간 것입니다. 장준하 선생 얘기예요. 마침내 미국 전략정보국 OSS의 지원을 받아서 공작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로 침투시킨대요. 국내 진공작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의 그런 빠른 항복으로 이것이 시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에 들어갈 단체, 충칭에 있었던 단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상하이에서 먼저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일제의 그런 그 탄압으로 인해서 충칭까지, 내륙에 있는 충칭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1940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봅니다. 신간에는 1927년에 만들어진 사회주의 계열과 그 다음에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손을 잡고 연합해서 만든 단체예요. 1927년 민족 유일당 운동, 우리가 하나의 당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독립운동하자라는 그런 단체였어요. 그 다음에 대한독립군은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이죠. 그래서 이것은 홍범도 무슨 전투에서 승리합니까? 봉오동 전투에서. 봉오동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홍범도가 이끌었다라는 거. 그다음 대한국민의회는 1919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쪽에서 만들어진 그런 임시정부 성격의 그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한성정부와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가 통합이 되어서 상하이 임시정부로 통합이 된 거예요. 다음 3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상 영화의 소재가 된 사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래요. 1987년 그날의 함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화 1987도 있지요. 보니까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 1987년 1월에 조사를 받던 대학생 박종철 군이 고문으로 사망을 하자 경찰은 이를 은폐하려고 이렇게 기사를 내요. 원래는 물고문, 전기고문 해가지고 죽었는데 책상을 탁 하고 치니 겁을 주려고 치니까 갑자기 하고 쓰러졌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사실로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거 그해 6월에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6월 민주항전과 관련된 일이 되겠습니다. 1900이죠. 1987년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 때 주장한 건 무엇이었나요? 전두환 대통령 때잖아요. 독재를 타도하고 그 다음에 호헌 철폐에 반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라는 것이었어요. 국민들의 요구는 헌법을 바꾸라는 것이었어요. 대통령 간선제가 아니라 대통령 국회의원들을 뽑는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게 해줘라라는 그 직선제로 개헌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월 민주항쟁의 결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4.19 혁명은 이승만 대통령의 3.15 부정선거, 이승만 대통령과 그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반대해서 1960년에 일어난 거고요. 결국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게 됩니다. 부마항쟁은 부산 마산 항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유신체제 반대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1979년에 유신체제를 쭉 이어가자 유신 반대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 삼성개헌 반대 운동도 역시 박정희 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안 써드려도 되죠? 이거 이승만. 그다음에 그냥 박정희 그 유신체제에 반대한 거 이건 박정희 정부 때 삼성개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한 건데요. 이건 1969년 일입니다. 그것에 반대하는 운동. 이 삼성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아예 바꾸게 돼요. 유신 헌법으로 계속해서 장기 집권하려는 그런 의도를 보였죠. 다음 40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시기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최초로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이래요. 현재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까지 왔죠. 결과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최초로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 1차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 시기가 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2000년이에요.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에 따라서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이 되었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런 노력을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시기의 통일 노력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개성공단 조성이 합의된 거 이거 맞네요.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되죠. 그의 일환으로 뭐 개성공단 이런 조성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된 거 이거 1991년 노태우 정부 때예요. 그 다음에 남북한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도 역시 1991년 노태우 정부가 되겠고요.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1972년 박정희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 최초의 그런 남북 공동성명,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가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초급 40회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초급 시험은 조금만 공부하면 아주 쉽게 자격증 취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혼자 공부하시기 좀 어렵다, 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강의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 기출외전 초급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엠베스트에 오셔서 강의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교재 기출외전과 또 기출문제를 토대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음 회차 시험에서 모두들 합격의 영광을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회차 해설 강의에서 또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